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그 역전의 용사에 좋아요, 하트 뿅뿅,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렇게 계속 참여해 주십시오. 예, 100만 가봅시다. 예. 요즘 뭐 걱정 근심 하루도 끊일 날이 없죠. 자, 오늘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분들, 오늘 근심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분석을 하실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 노영희 변호사, 김종대 전 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방송 전에 보니까 우리 오창익 국장님께서는 좀 아재 개그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죠. 아재 개그에 관해서는 김종대 의원을 따를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요? 감히 저분 앞에서 명함을 못 냅니다. 아, 명함을 못 네. 내밀어요? 뭐 아재들끼리 또 아재 아닌 척을 하십니까? 우리 다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같은 세상. 아재인데 어. 레벨이 달라? 아니, 급이 뭐 달라? 레벨 아, 뭐 그러실 같은 수도 있어. 예. 왜냐면 어쨌든 뭐 우리 다 같은 예비 노인들끼리 그래. 예, 뭐 그냥 같이 노는 예, 판이에요. 이미 뭐. 역전의 용사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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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 아 그래요? 저분이. 아, 완전 원초 개그지, 원초 개그. 의외로 나이를 헛먹었는지 수줍음이 많아요. 예, 소년 같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네, 그거 제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어저께 네. 국방부에서 확성 방송 멈추기로 한 거 북쪽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재미있는 얘기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로 아니 그 자체가 네. 황당한 겁니다. 음. 우선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이 4번 풍선을 날렸는데 네. 첫 번째가 지난달 28일경에 날린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외교부하고 정부청합청사 옥상에 떨어져 난리가 났던 날이에요. 그 뒤에 9일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 뒤로 북한이 3차례를 더 날려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 이제 풍선이 날라왔거든요. 네. 총 4회인데 9일날 김여정 담화가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7.5톤의 휴지를 실어서 날려보냈다. 오물이란 표현을 뺐어요. 뺐어. 그 다음에 거치는 정치적 수사가 없어. 그냥 우리가 쓰레기를 담아서 날려보냈다. 휴지 쓰레기를 7.5톤이라고 정확해서 예. 이걸 보고서 봐라, 도발의 강도가 낮아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그 성과로 북한이 똥이 안 묻은 휴지를 보냈다 이거.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성기 방송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똥이 묻은 거는 나쁜 풍선이니까 대응해야 되고 안 묻으면은 착한 풍선이니까 대응 안 해도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 논리가? 아니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아니 북한이 그렇게 밝혔고 또 발표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거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저번에 풍선과 달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4번째 날려보낸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에 그것도 대통령 출퇴근하는 동선 위에 3개가 떨어졌어요. 아유,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이촌역 네. 앞에 그 미군 38번 게이트 그리로 요즘은 대통령이 출퇴근하신다고 관저로 갈 때. 그런 거 이렇게 근데 그 얘기해도 옆에 떨어졌어. 그래요?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그러니까 출입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정확하게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람의 힘이죠. 바람의 그러면은 힘인데 세계의 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얘기 정확하게 그 딱 다음에 떨어뜨리게. 또 하나는 용산구청 옥상하고 이태원 쪽에 떨어졌는데 그 한남동 가는 길목이에요. 어쩌면은 이게 네, 어떻게 그러면 지금 해외 순방 가셔서 망정이지. 네. 야, 나 출근할 때 풍선 보고 퇴근할 때 풍선 봤어, 야. 큰일 날 뻔했네. 이랬을 거 아니야. 이거 격추를 시키면 안 된다면서 또 그거는 또 뭐 그것도 핑계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날라가? 요즘은 네. 군의 이 기관 기총 사격이 다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위협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다 핑계야, 못 잡고 나서. 그러면은 군에는 교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를 안 끼셨네.
안 켰어요? 끼셨구나. 거기 그렇게 놓으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네 말씀하세요. 조금 네. 사회자 진행자로서의 미안해요. 자질을 미안해요. 의심스럽게 하는 실망스러운 아니, 내목이었어요. 그걸 배려를 어떻게 그렇게 예. 받아요? 아니 요렇게 놓냐 마이크를. 네. 그래요? 얘기하세요. 좀 얌체 같아요, 아주 그죠? 주머니에다 꽂는 건데 어, 원래. 예. 저거는 예, 그럼 연세표랑 저분이 항상 그래요. 그래요? 아니 내 얘기는 똥 묻은 건 나쁜 풍선, 똥 안 묻은 건 착한 풍선 해가지고 군의 교전 대응이 달라진다면, 그 다음에 북한의 김여정 저봐 착한 성명 냈잖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아니 이렇게 대응할 거면 애시당초 확성기 방송을 왜 한 거야? 왜 한다고 그랬어? 왜 한다 그랬겨? 그러니까 나 듣도 보도 못한 교정 규칙입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황당무계 한 교정 규칙이에요. 그렇네요. 이 이야기는 남북한 둘 다 이걸로 긴장을 고조시킬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마음에 없이 하고 해외 출장 가고 하려니까 이젠 귀찮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야 하지 마. 그냥 조용히 넘어가. 이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도 한번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확성기하고 그땐 되는 총 쐈어요. 확성기하면서 정말 총도 쓰고 위험한 네, 네, 상황이 네.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비슷한데 사실은 요번이 더 위험하다고 계속 언론에서는 떠들었었어요. 그런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외국 나가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냐? 그럼 안보는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고 나오니까 갑자기 그 김여정이가 대남 관련 메시지가 수위가 낮아졌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트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북한에 무인기가 넘어온 일이 있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강화도 쪽으로 막 세 대 날아가고 하는데 하나가 한강을 따라 내려오더니 고양시 옆을 지나서, 그리고 계속 남하를 해서 은평구 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휙 지나간 게 용산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무인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막상 용산을 스쳐간 사실이 밝혀지니까 네. 그때부터 말이 바뀌는 게 별거 아니래. 그러면 그전엔 왜 호들갑을 떨었냐고. 별거 아닌데 어떤 피해도 없습니다. 스치듯 지나가서 별거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 경호하는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잖아요. 그래요. 이번에는 3개가 용산 거기로 복판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용산을 휘젓고 지나가 저쪽 청담대교 쪽에 떨어진 거 있어요. 이것도 용산 들어온 거야. 그렇게 보면은 숫자가 자꾸 불어나. 그러면은 분단 이후로 우리가 대통령 경호 구역의 비행금지 구역이 이렇게 뚫린 적이 없어. 발견 완전 유린당한 거예요. 완전 유린당한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심각하지. 어떻게 똥 묻은 게 더 심각한 거냐고. 그러면은 이게 더 심각한 대응책을 어떻게 하는데 이때부터 거짓말같이 대응이 싹 사라져요. 결국 2년 반 전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때부터 이 비극은 잉태가 된 건데, 그러네요.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보니까 이 정부는 용산에서만 뭔 일이 일어나면 없던 일이 된다 이거예요.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네요. 더 난리 쳐야 될. 그냥 씁쓸하게 재밌네. 씁쓸하게. 그러니까. 예. 잘 됐네. 오히려 용산에 떨어지니까 전쟁 위험이 없어지고 우리 국민은 위험에서 빠져나오고 다 편해진 거잖아. 무인기가 대통령 머리 위 지나가던 그 시간에 왜 파양된 개 데리고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사진 찍고 맞아, 있었잖아요. 그때 그랬죠. 이번에 풍선 날라올 때 카자흐스탄에서 개 데리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개 안고 있는 사진. 네. 그 선물 받았다는. 네. 그러네. 속상합니다. 참고로 속상해. 그거 네. 이제 그 개는 앞으로 국가 기록물입니다. 그래 이리로 그거, 데려온다면 예, 선물 예. 받았다며. 국가 네. 기록물이에요. 외국 정상이죠. 아니 그러고도 반성하거나 하늘이 뻥뻥 뚫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용산 구민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드론도 못 날려요. 왜냐면 그럼. 비행 금지 구역이기 맞아. 때문에. 네. 그렇지. 그 한강변 있잖아요. 반포대교나 한남대교 이런 게 이제 용산구 아닙니까? 동작대교까지 네. 이런 데서 한강변에 나가서도 드론이나 비행체를 아무것도 못 날려요. 날리면 큰일 납니다. 군도 국정원도 경찰도 동시에 출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닥달하면서 북한에서 오는 게 풍선이든 또는 드론이든 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얼마든지 관측할 수 있잖아요. 육안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다가 기껏해서 하는 얘기가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겠다. 우리가 확성기 하니까 저쪽에서 쫄았다. 아이 거 봐. 힘이 있잖아. 라고 얘기한 건 너무너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불안해요. 어떻게
국방 문제에서 이렇게 책임을 안 집니까? 누구도. 한 번도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없죠. 이 정권 들어와서. 그래요. 네, 그 아니, 부분에 지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무실 이전한 뒤로 대책이 안 서요. 그리고 풍선은요, 또 해명이 이거예요. 풍선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대. 아 이거 지금 정말요? 아니, 그렇다니까. 매뉴얼이 없대. 그러면 드론이 2년 전에 왔을 때 난리치고 드론 사령부를 만들었잖아. 바로 오늘부터가 군의 드론 대응 훈련 기간이에요. 이제 풍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풍선 사령부를 우리는 드론 만들어요. 대응 준비했지 풍선 대응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에이. 이제 와서 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목숨, 국민 안전 가지고 할 말이 따로 있죠,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야구 방망이로 맞아도 되고 빨래 방망이로 맞으면 안 됩니까? 야구 방망이는 내 건데. 그때 그래. 순학제에서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야구 방망이나 빨래 방망이나 맞는 다- 놈은 다 똑같은 거지. 들어야지. 그럼. 예. 근데 둘 다 맞으면 네. 아프긴 아프죠. 예, 어떤 게 더 아픕니다. 아파요? 둘 다. 그러니까 안 맞아봐서 아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아파요? 맞아봤는데 실수로 맞아봤어요? 맞아봤는데 그거 나무 엄청 아파요. 네, 아파요.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재형 목사님께서 네, 얼마 전에 네. 저희하고 전화 통화하시면서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출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권익위 답변은 궤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궤변이죠. 당연히 궤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한테 받았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이고 이거는 처벌 규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면서 법리 해석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최재형 목사가 그 물건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언론사, 그래. 대한민국 언론사인 나는 서울의 전달만 소리가 했다. 나는 전달자였을 뿐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실제 권익위가 너무 엉터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게 2022년 9월 13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짜리 크리스탄 이 디올백 선물 PD님 이거 좀 올려주시라니까. 네. 그 휴지하고 파우치 선물 있는 받는 거. 모습. 예, 휴지랑 이제 같이 있는 그 사진. 요거를 보게 되면, 네. 저 사진 말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을 보면 저게 사적으로 요거. 무릎 저렇게 딱 한 무릎 세워. 아까 거기 잠깐만 왼쪽 거를 좀. 두 개 사진 전에 것을 조금 정지시켜 주십시오. 저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야 노란 되니까. 휴지 있는 노란 거. 휴지 있는 거. 그거. 동그라미 조금 노란 아까 휴지 있는 네, 거. 그거. 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 그 외국의 공식적인 그 사절단이나 공식적인 수행을 하면서 선물 받은 공식 선물에 대한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에는 전자적인 문서적인 기록물도 있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기 저 자리를 보세요. 지금 저기는 사적인 공간일 뿐이고 대통령 부인이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휴지도 있고 디올백 딱 가방에 딱 있고 저 휴지 좀 쓴 휴지 지금 지저분한 휴지까지 네, 네. 보이는 저런 자리에서 저 선물을 받았는데 저 디올백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저 물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어야 될 공식적인 뭐 정상이나 주요 인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권익위가. 저 말 자체가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저 사진만 보더라도 저거를 어떻게 공식적인 사절단하고 똑같아. 근데 권익위에서는 이것을 기각시킬 때 종결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그 가방을 선물로 받은 목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그 위원들에게 목록을 보여주면서 봐라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은 거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가방 선물 받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역사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청렴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청렴에다가 이제 옴부즈만 기능, 그러니까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붙여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된 거예요. 국민권익을 챙기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반부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동안 뭐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반부패로 갈 수 있도록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에 부르면은 면허증과 함께 현찰을 줘야 되던 대한민국이 10,000원짜리 주면 됐죠 그때. 아니 뭘 잘못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래요? 그때 만 원, 5만 원짜리 옛날 없었어요. 얘기하시는 옛날 거잖아요. 얘기죠. 네. 옛날에. 그러니까 디데이 정권 초기에 그게 싹 없어졌는데 지금 만약 그렇게 돈을 주면 아마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체포할 겁니다. 그럼요, 안 그렇죠? 받지. 네, 안 받는 건 네, 물론이고 그게 범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선까지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부패를 통해서 청렴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뭐 그렇게 길거리에서도 막 그런 잔돈품까지 모으고 경찰관들은 너나 없이 교통과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이런 엉터리 부패한 나라가 근데 대통령이 부인한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보란 듯이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이라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정말 봐주려고 그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위원은 뇌물이란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승질 내고 승질 낼 게 누군데요? 그렇지. 아니 최 목사님은 뇌물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아니 계시는데. 회의 중에 어떤 상임위원이 권익위원이 뇌물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뇌물이 아닌데 왜 뇌물이라고 그러냐고. 선물이지. 전원위원회 위원이 왜 영부인이 왜 뇌물을 받았냐 이렇게 그래. 말하니까 뇌물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 이제 이러고 혼을 냈다는 거죠. 세상에. 버럭 화를 냈다는 거죠. 왜 자기 존재를 스스로 그렇게 부정을 해? 아니 뭐 권익위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어디 좋은 자리를 가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당한 거죠. 국민들로서는 앉아서 국민 편을 들어줘야 될 조직들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네, 네. 이런 데들이 특별히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기관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적 손해죠. 뒷걸음이고요.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그야말로. 아이고입니다. 근데 오늘 그 네. 최재형 목사가 수사받은 거는 본인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건데 이게 주거침입죄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사실은 가지 건 있잖아요. 예, 그 주거침입 관련해가지고 사실 가장 중대한 부분이 그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하고 사적으로 나눈 카톡대를 보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말하는 게 나오고요. 네. 아까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리 하나 한쪽 올리고 휴지 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선물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이거 주거침입이 되겠어요? 다 그 행정관들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 내가 나눈 그 전화라든지 네, 다 통화라든지 확인해봐라. 그런 거 확인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기사에는 당연히 나왔고 수많은 자료들로부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나와서 법적으로도 아니 이거를 그런 따질 수가 없어요. 전화 통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확인을 받으면 되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어? 아니, 이미 네. 제출이 됐다니까. 네. 아니 비서들이 그거는 뭐 가지고 입증이 있는 거가 어렵지는 어렵지 않은데, 않죠. 예, 어렵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것도 뭐 그냥 유야무야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왕 권익위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그 오고 가는 중에 틈틈이 자꾸 권익위 그 결정문을 보고 나서 네. 99년에 온노비 사건을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정말 배우자들의 사건은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랬는데 당시에 검찰총장 부인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신동아 그룹의 회장 부인 이향자 씨가 그 저기 연정희 검찰총장 부인한테 접근을 했는데 강순덕 통일부 장관 부인 배모 씨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강인덕. 장관 부인하고 강인덕. 강인덕. 예. 그래가지고 그 저기 엘레강스 그 저 뭐야 그 네, 유명 김봉남 씨 디자이너. 예예예. 와. 예. 그래서 이름도 막 다 그때 밝혀진 발표하고. 거예요. 예. 거기 의상실에서 만나갔는데 그때 모피 코트를 입어본 거예요. 권해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 가격이 1,380만 원인데 현재 가격으로 5천만 원짜리 코트입니다. 예. 그거 입어본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일주일 뒤에 저기 차 트렁크에 실어서 그게 포장된 게 집으로 배달이 돼요. 돌려주긴 했지만 이게 온노비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우자들이 관해서 여기서 주고받을 때까지 김태정 검찰총장이나 강인덕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어떤 그 공직자들 본인은 몰랐던 것 같아. 몰랐었어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려줬는데도 이게 저기 문제가 됐죠. 사건이 됐고. 야당이 문제제기했죠. 아니 그때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난리가 문제제기한 거예요. 났었죠.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패한 로비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결을 하나 됐는데 이해창 총재가 승복을 안 해가지고 대쪽이잖아. 다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유명한 생중계 방송이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사흘간 했는데. 네. 그랬는데 저기 이 청문회 갖고도 밝혀지지 않는다. 특검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특검 1호 그걸로. 김태정 검찰총장. 최병모 특검이 도입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3명이 처벌받아요. 이 사건으로. 이 특검을 수용한 바람에 3명 처벌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훗날 김태정 총장이 가는데 15일 만에 낙마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쫄딱 망해. 폭삭 망해. 그러면은 당시에도 야당의 정치 공세가 있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첫 해에 벌어진 건데 얼마나 면이 상하고 이걸로 속상했겠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그렇죠. 김대중 특검을 네. 받았다. 이래서 배우자들 문제긴 하지만 그때 국민들이 IMF 직후에 고관대작 부인들이 재벌그룹 회장하고 모여서 5천만 원짜리를 뭐 입었네 안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퍼하고 상실감에 기억나요. 그때 난리가 그러니까 났어. 난리가 났어. 이거는 대통령이 결심해서 받아야 된다. 이래서 최병모 특검이 된 거예요. 자, 배우자 사건이고 물론 지금 디올백이 그때만한 가격은 못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처음엔 실패한 로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공한 로비다. 뇌물 청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검은커녕 여기에 대해서 일체 법적 체감이 없는 걸로 국민 권익위가 됐을 때 사건의 성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그 국민들의 슬픈 상실감을 만져주려고 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특검을 수용했던 사건과 지금은 이것도 좁쌀만한 어떤 범죄 흔적이라도 다 부정해야 하면서 무자비하게 뭉개버린 이것을 국민들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야, 더 내 중요한 얘기는. 건 대통령이 설명한 것하고도 배치가 되고 모순이 돼요. 네. 대통령이 이 사건 터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냥 이걸 받았다고 주장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 그거를 왜 박절하지 못해서 받는 게 돼요? 공식적으로 기록물 보관함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국민들한테 사과했잖아요.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걸 사과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사과도 뭐 사과로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분명히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을 권익위에서 대통령 부인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게 안 맞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온로미 사건 때부터 25년이 지났잖아요. 완전히 후퇴해가지고. 25년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죠? 국제적 차원이 비상구조도 달라졌죠. 차원이 그럼요. 다르죠. 무슨 뭐 K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도 느낄 때 다른 나라예요. 대한민국 보고 개발 국가가 아니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이 아니라는 나라가 25년 전에도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서 빤히 질 게 뻔한데도 국민의 답답함 때문에 받아들이잖아요. 대통령 부인 문제도 아닌데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5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25년 전 대한민국만도 못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올백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국면은 매번 국민들이 부끄럽고 국민들이 창피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외국 사람들 좀 모르면 좋겠는데 근데 해외 순방 기간에도 막 카자흐스탄 언론에 나왔다며요. 창피해. 그거를 좀 그랬죠. 그래서 예. 그 언론에 보니까 사진 3개가 딱 나와가지고 왜 대통령 부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의 외모가 동안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다. 이런저런 얘기. 진짜 부끄러워. 근데 정말로 제가 우리 역전의 용사들 아까 깊이 있는 분석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깊이 있네. 25년 전의 얘기를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그 상황 주마등처럼 그냥 쫙 맞아요.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참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네. 제가 깊어서 종종 빠져주고요. 좀 얕은 물에서 나는 놀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하도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그거 너무 잘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예. 전현 의원이 네. 22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건데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만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그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입법을 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건데 어떻게 법률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아마 상대방이 너무 펼칠 많이. 거예요.
너무 많이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우리들이 그걸 법률은 하위법규거든요. 이 헌법에 매뉴에 있고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그걸 법률로 제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아마 그런 논리를 펼치고 반대를 엄청나게 하겠죠. 한번 따져볼 일이죠. 그거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잘했어요. 이건 내야 되는 아니 건 맞아요. 물론 그 전현희 의원 법안은 심정적 지지는 크지만은 법리적으로는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헌법이라는 권위를 쉽게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걸 개별법으로서 제한한다는 거는 법리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현희 의원을 만났는데 아, 그러셨구나. 방송에서 자기가 낸 1호 법안 꼭 좀 홍보해달라고. 내가 보니까 민주당에 이렇게 그래도 놀 줄 아는 언니들이 좀 몇 안 되는데 이제 몇 있잖아요. 저기 그 최민희, 전현희, 최민희, 김현 이런 네. 의원들은 꽤 김현 그래도 의원도 그렇고 맞아요. 좀 놀 줄 아는 언니로 그래. 나는 잘 논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그걸 짚어주셔서 아니 또 하나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걸 어떻게 하위 법률로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헌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이거든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저는 왜 항상 금강산, 평양 못 가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 또는 선언적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헌법이라는 건 조항, 자주 그 바꿀 조항, 네. 그 조항 그렇고 다른 것도 그래서 자주 자주 바꿔야 바꿀 돼요. 수도 없고 헌법은 87년 이후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걸 다른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맞아. 지금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위 법률로라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번 최상병 특검처럼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매번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자기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써먹는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논의는 해봐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그렇죠. 뭐 대통령 임기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것도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요즘에 헌법 84조 뭐 소추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명확하게 오히려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거부권이나 뭐 이거나 임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표현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쭉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라 사안사안별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요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뭐왜 그러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 안 하다가 결국 재선도 안 되고 그런 짓안 하니까. 깨부락지 됐지. 그런 짓안 아이고, 하니까 그런가 봐.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오창익 국장께서 뭐 특검 최상병 특검 얘기하셔가지고 아유. 예, 그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예, 중령. 예, 중령이 뭐 어디 저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인권위에 진정도 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모 중령은 7포대장입니다. 포병의 대대장이에요. 그 최상병이 이제 사망한 그 관할부대입니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자기는 사단장 지시 때문에 수중수색을 했다고 경북경찰청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조직의 배신자. 사령관이 아니라는데 사단장이 아니라는데 네가 감히 중령 따위가 경찰청에 가가지고 뭐 소신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해병 가족을 찾아가가지고 실제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거기 그 집안의 어른이 너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데 때려주십시오. 실제 맞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여한다고 그랬고 장례식도 못 갔다면서요. 예. 못 오게 해가지고. 예. 못 가게 했죠. 그러니까 이 순간 저기 그 해병대에서 자기를 완전히 왕따 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포대 대대장이면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앞으로 부하 접촉 금지, 아, 회의 참석 금지, 모임 참석 금지, 면벽 수행. 교육도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따돌림이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요. 결국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스스로가 입원했어요. 처음에는 그 통근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한번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못 살겠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미안하다. 그리고 들어가서 폐쇄병동에서 스스로 속상하네. 치료를 받고 13일에 태어나면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 진정서를 냈죠. 나 왕따 시키지 말아달라. 내가 폐쇄병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근데 이 정도라고 된다면 사실은 그 전에 이 헌병대나 이 위에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고 책임을 지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저희가 우리 스픽스 여기에서 역전의 용사들에서 얘기하면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사실은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요번이 퇴원하면서 이 얘기를 해갖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소환이 됐거든요. 아니 그 박정훈 대령도 사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요즘은 왜 조금 아니겠어. 회복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하루 종일 면벽 수행이라는 거거든요. 컴퓨터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근무하라 그러면 혼자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돼. 군이 뭐 명령에 따르는 그러니까. 책임이니까.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네. 있냐면 직위 해제를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직무에서 배제되고 자기 연구 없는 곳에 어디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이런 데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 다 생활인이거든요. 일단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기본급의 70% 나오다가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말 88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럼 아니 차규근 의원도 그 김학의 출금 때 저 출입국 관리 근데 그 본부장으로서 검사. 네, 저 별장 성접대 예, 사건 예. 그거 했다가 그 윤석열 검찰한테 보복 당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막판에 받은 월급이 자기 월급 명세서가 88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검사했는데. 고위직으로 일했는데 본부장으로 마찬가지로 중령 대령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개인적인 왕따 뭐 평판을 흠내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가장인 생활인으로서의 삶도 망가뜨려 버리는 생활을 못하게. 그럼요 못하죠. 그럼 백기투항해야죠. 그렇죠. 아 정말 야비하게 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권위에다가 긴급부대 신청한 거죠. 우리 같으면 에이 때려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평생을 한계 직종에서 이렇게 특히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외의 세계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 이 군인이 아닌 삶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네. 그게 온 우주죠 사실. 예. 근데 제가 예비역 그 장교들 많이 하는데 민간 기업에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광화문 일대 어디 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정말 적응을 못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여직원들한테 이제 말을 못 붙인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 거야. 전방에만 살다가. 그럼 시청역에 얼마나 그 1호선, 2호선 교체되고 출입구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 전날 지하철 타는 법을 물어보는데 여직원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짜증나는데 다음날 또 물어보니까 이제 좀 제대로 좀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화를 내는 게 답변하는 자기도 짜증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겪어가지고 쌓이니까 위축되는.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중형대령을 겪고 나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군인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특정한 직종에서 장기 근속을 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나올 때 변화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직 교육이라 그래. 그리고 이걸 다시 민간인 만드는 걸 6개월 정도 이렇게 국비 지원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을 군인 만드는 건 6주면 되는데 군인을 민간인 만드는 건 6개월로 모자라더라고. 아유, 안 되지, 이게 자. 해보니까. 교도소에 오랫동안 수감돼서 나오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교육을 그래. 시켜줘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조금 회복시켜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서 그 사람의 검사 점수를 수치화시켜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내보내요. 출소중 교육을 하죠. 하죠. 가석방할 때. 그러니까 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정서입니다. 아니 군인이 강인한 정신으로 버티는 거지 뭐 그런 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뭐냐면 그 강인한 정신은 그 조직 내에서 자기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강인한 거지 그것을 떠나면은 제일 약한 인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기도 제일 많이 당해요. 사기도 많이 퇴직군 같은 질문이 경우는. 있는데 여기 우리 구독자인지 모르 불면이라는 분이 댓글을 최상병 넌 운이 좋아
서해 공무원 아, 바다에서 뭐 화형 어쩌 이런 분들은 이런, 약간 뭐랄까 네. 차단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그러게. 아닌가요? 이런 분의 이 표현의 자유도 관리를 좀 윤석열 정권이어서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운영진한테 맡깁시다. 예, 네, 우리가 운영진한테 일일이 좀 대응하는 맡겨야죠. 것보다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뭐 일일이 뭘 그걸 읽으셨어요. 네, 아니, 읽지 마요. 아, 어린 분들이나 그런 거 쓰죠. 어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소년의 마음. 예, 예. 근데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공감 예. 능력이 없는. 이건 그거예요. 네, 공감 능력 딱 맞추셨네. 네. 예. 어제 김종대 의원께서 네. 그러셨잖아요. 그 저 국힘이 최상병 어머니가 처음으로 편지 네. 써서 이거 발표된 거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여론 때문에. 예. 근데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예. 이거 빨리 경찰하고 공수처는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요거 저 신속히 신속기가 이제 7월 19일 수사에- 전까지 그렇지 맞춰라. 맞춰라. 어. 어. 그랬는데 자 이걸 한번 잘 보죠. 왜 수사가 지금까지 지연됐을까요? 이거 신속한 게 아니잖아. 예. 예. 신속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왜 경북경찰청은 아직까지도 사건 발표가 없을까? 권력 눈치 보느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는 왜 그러느냐? 제한된 인력으로 이런 어떤 벽을 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빨리 마치라고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우리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거기에다가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전날 메시지에서 요거는 이제 당에서 발표한 거지만 최상병 어머니가 특검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또 마구마구 뿌려댔습니다. 최상병 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봐라 최상병 어머니 또 특검 찬성 안 한다. 이거 자기가 또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 이전의 양심의 문제에서 일단은 어떤 하나의 레드라인을 지금 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재판받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빨리 이거 수사 맞춰라. 왜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 어머님 말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선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난 저분이 명예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답변은 다 각각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이 끝나면 대통령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건의하겠다. 근데 사면을 한다거나 이런 게 대통령 권한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재판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열불난 아주까리님이 지금 군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범영님은 더 이상 선진국도 아니지만 선진 국민도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착한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착한 척이라도 하면 예쁘게요. 착한 척.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네. 우리가 너무 착한 사람의 마인드로 이걸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좀 아니 세게 그렇지 해보자. 않습니다. 이런 그렇지 얘기 하는 않습니다. 거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자, 요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속전속결. 네.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재판부 배정됐죠.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재판부가 유명한 재판부죠.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 구속했죠. 징역 2년으로. 그리고 엊그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분이 이번에도 재판을 맡았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피고인이 된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기피할 건지 아닌지는 그쪽 사정이니까 따져 보더라도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오늘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네. 자 스마트팜이라는 것에 500만 불, 그 다음에 대가로 300만 불을 조선 아태인 송명철 아태요. 이원엠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 인정하고 이랬는데 800만 불은 갖고. 근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증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공모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이 이재명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도 공모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공모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장소가 있다든지 또는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모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모를 위한. 그러니까 공모라는 말 말고 공모했다는 육하 원칙에서 인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공문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문서도 직접적 증거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네. 자 북한에 돈을 보냈어요. 북한은 어떤 나라냐 하면 우리의 동포고 하나가 돼야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유엔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대한민국 기업이 또 유력 정치인과 공모를 해서 800만 불을 보내요. 예. 그럼 이 보낸 돈이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미사일이 돼서 돌아오고요. 풍선이 돼서 돌아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특히 뭘 어겼냐면 국가보안법을 어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통했죠? 그러니까 연락했죠, 회합했죠, 그다음에 편의 제공했죠, 네. 국가보안법 8조 9조 해가지고 요것만 보더라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500억 원 이상 보내면 특경가법이라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관한 법률로 이건 더 세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아까 국가보안법은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놓고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그래도 뭐 9년 6개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특경가법은 10년에서 무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러네요. 형벌이죠. 네. 500억이 아니라 50억 이상 재산을 해외로 또 빼돌렸을 때 그런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소 같이 했죠. 아니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나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지고 김성태 회장은 법률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김성태 회장은 예. 뭐 하여튼 좋게 뭐 그 기업 사냥꾼이다 뭐 3세대 조폭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기업인이라고 봤을 때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고 이분은 어떤 상태냐면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처분 대상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외국한 관리법으로 처벌받지만 네.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그러네. 10년이 들어오고 또 무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진술은 일종의 포획된 사람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거미줄에 걸린 나비다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하죠. 그러니까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씨가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얻을 구체적인 이익,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뭐 돈을 보냈다, 뭐 했다, 공모했다 이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면 믿을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것들만 잔뜩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건 네. 일종의 정치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그 판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네.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재판 전략은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변호인단 선임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님도 있어요. 박균택. 그래서 현실적으로 몇 명 이제 빠지고 새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일단은 이화영 재판과 관련돼서 판사들을 좀 재배당해달라. 내지는 내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이송해달라. 이런 두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수원에 있는 이 재판부가 어떻게 행동해 주냐 이걸 좀 보면은 좀 답이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더 이제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을 재판을 받아요. 한 번만 받아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엄청 아시잖아요. 원래 우리는 변호사들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죠. 받아도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일주일에 막 3번씩 받아요. 근데 이번 거까지 하면 4개를 받는데 그래도 그나마 3개는 중앙에서 하는데 하나는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래서 수원으로 가면 예, 아까 그렇죠. 지금 지금 수원으로 수원 사건이에요. 수원 신진우 부장에게 가 있으니까 이건 수원 사건인 거거든요. 수원지검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느냐, 이송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나와. 근데 내가 봤을 때 신진우 부장이 이거를 조금 회피할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 연결관계가 많다고 보여지고 좀 재척 깊이 회피해서 조금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회피하려고 뭐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안 이제 받아준 거 아니야?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사실은 깊이 재판부에 대해서 시작했죠. 깊이 시작을 많이 했었었고, 근데 그걸 불구하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좀 회피해달라 내지는 이송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저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못 없죠. 하죠. 못해요. 그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 있다는 극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현 의원이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뻔뻔하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어떻게 일주일에 4번씩 다니는 대표가 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찍으면 누구나 무조건 이렇게 되는 된다는 건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대법원 판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우리 구독자들하고 나눌게요. 네.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이재명 사건이 그렇죠. 금품을 제공해야 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만약 그 김성태의 말을 인정하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건 물론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외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까지를 따져봐야 된다. 근데 김성태 회장은 그 진술로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하면 무기징역을 살고 지금처럼 검찰에게 협조하면 3년형으로 간단히 끝나고 그러면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인용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을 처벌해야 된다는 말인데 말도 안 되죠. 이런 법리를 우리 검사들이 모를까? 모르지 않죠.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도발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 쌍방울 수사할 때 잘 생각해봐라.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했냐. 변호사비 대납 네. 의혹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떻게 엉뚱하게 이렇게 튀냐. 건이 안 되니까 라고. 자꾸 가는 아니, 근데 거죠. 제일 네. 처음에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도 아니었어요. 이 쌍방울이 갑자기 50억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해서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 사건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조사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그 기업 사건이 갑자기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그것도 그 이병철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 그거죠. 깨시민. 기프트 깨시민이라는데 거기에서 고발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건 다 없어지고 김성태 들어온 다음부터 갑자기 다 이제 이렇게 대북송금으로 들어가서 제3자 뇌물죄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형식적으로든 뭐 진실로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월간 중앙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범죄 단체인 전주 나이트파의 쩐주로 불법 고리대금 업체를 차려 돈을 벌었고 도박장을 개설했다. 대부 업체를 거쳐서 인수합병과 기업 사냥으로 쌍방울을 키운 3세대 조폭의 선구자다. 이쯤 되는 사람의 말을 검찰이 전적으로 믿고 법원도 인용한다. 이러면 범죄자가 안 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도 없죠. 어디 김종대 근데, 의원께서도 제가 예. 그 총선 끝나고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자 그러다가 협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주로 드린 말씀이 당분간은 착한 척 할 거다. 착한 척 한다. 그러는데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곧 어떤 판결이라도 하나는 나올 거다. 그때가 이제 공세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이제 두고 봐라. 그때는 무자비한 공세 전환이 있을 거다. 근데 요즘 그 국민의힘의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갑자기 메시지가 많아졌죠. 네, 네 많아졌어요. 그 사람이 저기 전당대회 대표직에 출마하는 것은 이재명 타도를 위한 어떤 돌격대로서의 자리매김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면서 윤석열하고 대통령하고의 갈등설도 해소하면서 자기의 단단한 그런 그 포석이라고? 교도가 하고 지금 이미 그 컨셉으로 가고 있고 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여론을 규합하면 TK에서 저 홍준표 시장 같이 왈가왈가 하는 사람들도 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는 그 상황에서 이제 2차 저기 공안 파동이 올 거다. 그리고 사실은 조국 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몰라요.
조국 그렇죠, 대표도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 떠나도 다 할 수 이 남아있는 있도록. 당은 단단하게 만들자고 저 심하게 굴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네.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들어가도. 우리 당은 해체되지 않고 계속 존재할 내가 것이고 없어도. 우리 당은 잘 될 것이다. 계속 유지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한번 종합해서 보자고요. 지금 국민의힘을 엎어버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총선 민심으로 짜여진 이 판도 국민의힘에서 엎어버려가지고 엎는다는 건 뭐 선거를 다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리더십을 참수작전을 해서 참수작전은 검찰이 해줄 거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 현재의 어떤 집권 구조는 계속 이상 없이 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가 되는 건데 아마도 이번에 중앙아시아 순방을 한 저기 윤 대통령이 지금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드디어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는 거지. 한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화영 예. 지사가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으니까 1심이지만 네. 여기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연결고리는 없어요. 1심 판단에 하지 않았어요. 보고했다는 것도 없고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는 무죄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북한 관계 여러 번 있었어요. 임창열, 뭐 손학규, 그다음에 저 김문수 돈 주고 간 사람 없어요. 바보입니까? 또 특히 이분은 다른 분들 김문수, 손학규, 임창래랑 다른 게 법률가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란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자기가 대북 송금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북한을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알죠. 너무 잘하는 게 너무너무 인생이 그냥 쫑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북한은 언제나 선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북한의 멱살 잡아 쫓겨가고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관련자들이 쌍방울에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정부에 뭐 인생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거든요. 법률가가. 아니 더 중요한 정치사가. 건 국정원 문건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은 이제 정치 상명이 끝났다. 이 사람에 대해서 네. 쌍방울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지금 수도권 일대 지방청의 경찰 편제가 확 바뀌었다. 유사시에 비상사태 선포하고 지방청의 경찰청장들이 지휘권을 일제히 행사 못하게 만드는 부대를 지정해서 일시에 용산으로 용산 결집하게 돼 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경비계엄에 대한 법률 검토도 다시 하였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국정의 파국적 사태라든가 그걸 통해서는 어떤 전국 반전에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 하나의 어떤 저는 감각이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나는 그 첫 번째 고비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저기 결사적인 어떤 결투 신청을 하면서 막 이렇게 떠오르는 한동훈. 그러면서 검찰의 이제 저기 사건 기소의 가속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공세 전환. 지금 한 몇 달째 착한 척은 하고 네. 있지만 이거 원래 저 사람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착한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아니 요즘 들어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다 이런 말은 안 그런 해요. 말은 안 해. 예. 그나마 그게 낮은 상태예요. 아, 그런데 이런데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자기들이 이제 그 노리는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는 그랬죠. 거죠. 그러면 이 정부가 그냥 이렇게 죽는다? 난 그렇게 안 봐요. 근데 기사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제목이 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왜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왜 역풍은 안 불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게 기사가 그대로. 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역풍 불고 니네 결과적으로는 이 입법 기능 마비시키고 니네 마음대로 하니까 니네 오히려 국민들이 오히려 싫어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무기를 삼아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한다는 내용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기사 제목이 그런데도 왜 민주당 관련해서 역풍이 안 불까? 역풍아 불어라. 이게 바로 역풍 불어라가 아니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총선 민심이라는 거고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시그널이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로 오늘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당
상임위 7개라도 받아 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13개 전부 다 내주고 11개 전부 다 내주고 13개 플러스 18개 다 내주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대외 투쟁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네끼리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별개로 행동하겠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요즘에 갑자기 또 오늘 나온 그래요. 뉴스 중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도 7개라도 받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그냥 정권이 안 망가지려고 끝까지 버티는 게 당연히 생기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0% 지금 그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지를 표현해서 당대표 뽑는 걸 바꿨잖아요. 국민의힘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빵 터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빵 터져. 이게 그렇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어갈게요. 네.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현역 구석에서. 그리고 그런 페이퍼들을 정보 경찰이 만들고 네, 만들죠. 그다음에 정보 계통의 군 조직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게 신빙성을 가지게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부부가 또는 대통령이 정상적 국정 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라고 한다면 약간 미신 친화적인 것 같은 느낌이 반복적으로 들어요. 이 미신을 맹종하는 미신. 분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미신은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동해 영일만에 가서 시추를 하면 석유가 나와요, 펑펑. 이렇게 답을 준다고요. 근데 기성종단에서는 그런 얘기는 차마 못해요. 복을 빌어주거나 아픈데 뭐 수술 잘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기도를 하지. 축복은 해줄 수 있지만 너는 뭐 100살까지 한 번도 안 아파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미신의 세계인데 대통령 부부가 미신의 세계에 굉장히 빠져있다. 친숙하다, 빠져있다 이런 게 의심이 되고 아니 왕자를 새겨서 아니, 임금이 그러니까요. 됐는데 그렇죠. 왜 안 빠집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는 이미 거죠. 빠져있죠. 아니 제가 성격이 왕자. 네. 아직. 어린이의 마음으로. 네. 두 번째는 그렇게 극단적인 헌정질서 중단 행위를 하게 되면 전두환의 전철을 밟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아주 극적으로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 위에서 이제 시민과 학생이 나서게 되는 건데 만약 그 이전에 1980년 5.18이라는 극단적 참사가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좀 더 뒤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5.18을 통해서 정말로 피해 학살을 했지만 그래서 당장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공포시대였고 그다음 국풍 80일 이런 거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바닥은 들끓었고 국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김종대 같은 운동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네. 겁니다. 대학이 저항의 공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국민이에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전두환도 봤는데 박정희도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승만도 봤는데 네. 윤석열 따위는 아니겠지만 이미 우리는 굳은 살이 그럼요. 배겨 있거든. 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헛되이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역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이제 깊은데 우리가 한번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역치가 매우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움직이고 더 좀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그럼요. 마음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엔 지금 너무 힘들고 이제 한계치에 온 거.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모순적인 얘기하면서 염치 없이 행동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부안해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오로지 정권 잡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저는 못 참을 거라고 봐요. 우리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나 이제 나가겠다. 거리를 나간다 이 얘기 계속했고요. 오창희 우리 국장께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참다. 부글부글 끓는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리로 나가서 방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게 바로 최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는 그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 오히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되면은 지금 민주당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회에서 조사하는데 혹은 뭐 회의하는데 안 한다 장차관이 우리가 그럼 데리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서 데리러 가면 데리러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난 21대하고 지금 22대 국회는 완전히 성이 달라졌어요. 민주당 성향이. 게다가 야칠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빼고 나머지 당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합체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 게 필요하고 저는 좀 있으면 7월 달 되면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하면 터진다. 그걸 믿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아니 뭐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는 안 해요. 저는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정말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그렇죠. 바로 참된 그거죠. 승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긴 합니다. 숫자와 숫자의 대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대결의 본질은 퇴행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민주 헌정에 대한 어떤 확립을 우리가 하자는데 묻혀져 있는 거지. 그 주체는 야칠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주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우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힘으로 맞부딪히는 법원보다는 예컨대 저쪽이 폭력을 왜 뭐 트럼프 마냥 의사당 침략하고 뭐 이러는 걸 우리가 한국에서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너무 극단주의자들한테 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수의와 공론이고 나는 정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쪽에서 저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한테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7개 상임위를 처리하겠다고 시한 같은 거는 조금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굳이 뭐 주말이다 뭐다 법대로 하자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자꾸 여론의 압박이 더 느끼도록 여론의 압박. 왜냐하면 민주주의 승리는 여론의 승리거든요. 숫자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이걸 확장성 있고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역풍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까지 어떻게든 책임 야당으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지난번 최상병 특검 집회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 그때 따로 했어요. 네. 토요일 날. 근데 처음에 시작은 같이 했다가 해놓고. 그 다음 주엔 갈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촛불 집회는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촛불 집회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2위 단일한 대우를 왜 따로 합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조국 혁신당, 네. 서울역 앞에서는 민주당 이렇게 하고 서로 무슨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보다는 특검연대 기조는 굳건하게 유지하시라. 네. 근데 네. 이거는 그렇게 흩어져서 할 일이 아니라는 아까 그 김정대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국회의장이 좀 더 타협해보고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 상임위 배분하고 이거 정하기 전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 말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이제 취재도 하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여당에서 상임위원장, 그 법사위원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6월 5일이 원래 시한이었고 6월 7일까지 뭘 해보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 안 되면 13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그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오늘이 1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더 이상 안 받으면 우리는 타협하거나 질질 끌려가거나 얘기하는 건 안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달라졌냐면 21대 초반기에는 그때 민주당이 여당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더 기다려주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끄고 엉망진창이 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22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김정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막 또 시간 주고 또 얘기해보고 아마 그렇게는 잘 안 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예. 자,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런 의견 있고 저기 저런 의견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거, 예, 서로 싸우지 말 것. 거기에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줄 것. 서로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이런 그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이러다가 우리 건강 해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좋아래. 그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저기 뭐 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건강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보험 지금 광고가 있는데 보험 우리가 뭐 이야기 듣고 뭐 어떤 건 뭐 규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막 잊어먹잖아요. 예.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맞춤 상품으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여러분 1644-1236 또 010-7612-3303으로 연락하셔서 나만의 보험 플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 진짜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혈압 오르는데 여러분 너무 혈압 오르지 마시고 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내일 또 열심히 또 우리 이야기하고 또 싸울 수 있죠. 예. 자 오늘도 이야기 나눠주신 역전의 용사 여러분 고맙고요. 네. 자 마무리는 네. 제가 역전의 그러면 용사들 자 역전의 용사들 고맙습니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